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스웨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장소가 스웨덴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지난 4일이죠. 스웨덴의 웨레브로라는 곳에 있는 이제 성인 교육센터,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이 캠퍼스 리스베리스카라는 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범인을 포함해서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뭐 부상자도 여러 명 나온 것 같고, 점심시간 무렵에 범인이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했고, 네. 어떤 학생들은 뭐 점심 먹다가, 또 어떤 학생들은 수업을 듣다가 이제 공격을 받았죠. 뭐 네. 스웨덴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에 대해서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사실 이 스웨덴의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스웨덴의 뭐 스벤스카 다그블라댓 이런 유력 언론들, 네. 이런 데서는 이제 경찰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사실은 왜 무죄 추정 원칙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도 네네. 선동적인 보도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범인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는 안 해요. 예전에 독일 언론들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 가해자를, 그러니까 범인을 함부로 특정하는 것도 문제고 또 범인이 부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테러범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선전 효과가 있는 거라서 좀 안 하는데, 그렇군요. 그래도 뭐 많이 좀 스웨덴의 일부 언론들이 좀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35살의 리카르드 안데르손이라는 이제 남성이었고 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이제 거기 현지 언론 아프톤블라댓이라는 언론을 좀 찾아보니까 그 안데르손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좀 어떤 사람이었나 좀 증언을 모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뭐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고 알려진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온 거를 종합해 보면 어릴 때는 그냥 평범한 어린이였는데 네. 10대 이후에 아주 일찍 어느 시기부터 은둔형 외톨이로 변해갔다.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뭐 말을 안 하려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다니기도 하고, 별명이 후디였대요. 후디. 후드티 덮어쓰고 다니거나,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녔군요. 얼굴을 가리고. 두건을 쓰고 오거나 그랬고, 그래서 시립 고등학교에 가기는 갔는데 거의 모든 과목을 낙제해서 사실 졸업도 인정을 못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 마친 뒤에 취업도 못했고 뭐 실직 상태였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군요. 이 웨레브로는 어떤 지역인가요? 여기가 스톡홀름에서 서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하고도 뭐 330km. 그러니까 중세 때부터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내륙 상업의 중심이었다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네.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리스베리스카라는 학교, 이 공격의 대상이 된 네. 이 학교는 1860년대에 문을 연 역사가 긴 교육시설이에요. 네. 근데 뭐 이름과 그다음에 학생들 여러 번 바뀌었는데 뭐 처음엔 여학교였다가 그다음에 뭐 남녀공학 중학교도 됐다가 네. 다시 고등학교 됐다가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제 성인 교육시설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기초적인 교육, 초등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제 교육 시설이고, 네. 스웨덴은 그런 게 이제 되게 평생 교육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고, 성인 약 2,700명이 등록돼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이 학교의 주된 학생들 중에 일부가 어떤 집단이냐면 네.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이 와서 스웨덴어 배우고 네. 좀 적응하고, 그래서 학생 중에 800명이 이민자 코스로 등록돼 있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스웨덴 뉴스 확인해 보니까 예. 내전을 피해서 시리아에서 도망쳐 나왔던 난민이 여기까지 와서 이 학교에서 적응하다가 예. 애꿎게 진짜 스웨덴에 와가지고 목숨을 잃은 이런 사람 사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18세에서 70세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 뭐 배경, 또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스웨덴어를 배우고 이런 사회 적응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다면은 또 이번 사건이 이민자들을 혹시 겨냥한 거라고 약간 볼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반이민 인종주의 극우파 테러였나? 네. 아니면 뭐 미국에서 수시로 일어난 것처럼 좀 엇나간 사람들의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네. 그런 총기 난사 행위가 유럽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아직은 단언하기는 이르고 경찰도 매우 신중합니다. 지금 네. 현재까지는 일단 단독으로 저지른 걸로 보이고 뭐 배후에 누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조짐은 현재까지 없고요.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적인 동기를 뭐 갖고 있었다. 극우 인종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도 현재까지는 지금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네. 이 범인 자체가 이번 범행을 저지른 이 학교에 2021년에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뭐 이제 고등교육까지 완전히 마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이제 그만둔 걸로 보이고, 이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유명하지만 이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은 구직훈련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서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안데르손이란 이 총격범 이 사람은 그런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네. 복지 혜택이 좀 다 끊어져 있던 상태라고 해요. 이 학교도 좀 그러면 또 한 그만두고.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예. 복지 시스템에 불만이 있어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렇군요. 근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이제 뭐 반사회적인 범죄 일으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 사람 일단 공부도 안 하고 직업 훈련도 하지 않고 뭐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한 10년 정도 소득이 전혀 없었던 걸로 나온대요. 뭐 어떻게 그렇겠네요.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뭐 복지 혜택을 받았는데 네. 구직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그 지원이 끊겼고, 그 문제로 사회복지기관들하고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다툼이라는 게 아마도 뭐 말다툼 성격의 트러블 같은 걸로 보여요. 네. 뭐 법원에다 예를 들면 뭐 공식적으로 뭐를 지원해달라 뭐 요청한 것도 아니고, 네. 사회복지기관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서한을 보내거나 문서로 입증하려고 한 그런 것도 아니어서 이제 뭐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지역복지당국 쪽에서는 말을 당연히 아끼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끔찍한 추측이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복지당국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동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보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주변에 다른 뭐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시설이나 뭐 성인교육센터 이런 데 뭐 추가적으로 위협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거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인물에 대한 주변 조사가 예.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동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안타까운 희생, 뭐 너무나 네. 피해가 컸지만 어쨌든 뭐 테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 지금 무리가 그래서 이 있는 게 사건은 지금 아닌가. 테러로 규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스웨덴 법에 따르면은 이 테러 범죄라는 거, 우리가 이 용어를 참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요. 네. 뭐 여러 사람을 뭐 이렇게 다치게 했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테러라고 그 말 자체가 사회에서 굉장히 두려움 같은 거를 심어주잖아요. 사회 결석을 해치고 네. 그거 자체가 테러의 목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스웨덴법에 따르면은 테러라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 목적이 다중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행위. 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이나 정보기관이 특정 조치를 하게 하려는 목적 혹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아. 이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광범위하게 뭐 정치적, 헌법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파괴할 목적,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행위를 테러라고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의 이 사건은 범행 동기가 아직은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명시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그 2011년 7월 노르웨이의 그 브레이비크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아네르스 브레이비크라는 젊은 남성이 이 77명 사망하게 했다. 그때 뭐 수류탄까지 터뜨리고 정당 네. 행사 찾아가서 아주 끔찍한 테러 공격이었는데 뭐 총기 난사도 하고. 근데 당시에 그 범인 브레이비크는 극우 반인종주의를 명시를 했었어요. 그렇죠. 소셜미디어 이런 데 뭐 자기 뭐 선언까지 올리고 공격 이유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북유럽은 아니지만 2019년 3월에 뉴질랜드의 그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에서 이슬람 사원 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백인 인종주의자였던 범인이 네. 소셜 미디어에 계속해서 나는 뭐 이래서 반대한다 뭐 이러면서 뭐 범행 동기를 밝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은 현재로 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그렇죠. 그냥 총기를 난사한 걸로 보이고 네. 정치적인 이유는 현재까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저는 주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스웨덴에서 그러니까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편인 거죠. 그게 제일 좀 이게 결국은 예. 총기 규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유럽연합 차원에서 2015년부터 총기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 중이고 네. 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몇 차례 개정하고 하면서 다듬고 있는데 네. 이게 소유를 통제한다기보다는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는 네. 회원국들 사이에 총기 유통이나 이전 이런 거를 규제하는 내용이에요 주로.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총기 규제법은 현재까지는 각 회원국의 그 국가의 소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위스, 체코, 핀란드가 총기가 비록 자유롭게 비교적 허용되는 나라들이고 네. 덴마크도 좀 관대한 편입니다. 근데 스웨덴은 경찰의 허가를 받아서 소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 허가가 과연 얼마나 엄격하고 룰에 충실했느냐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스웨덴 남성들도 일종의 그 징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18살이 되면 입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국가복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성인이 된 남성들의 자격을 심사해서 군대에 보낼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뭐 우리나라에서 복무청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사건의 범인이 안데르손은 복무 자격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왜요? 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 정규 교육 과정 학력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데르손 범인이 네. 거의 중등과 고등학교까지의 우리식으로 하면 네. 이 과정에 거의 다 낙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이제 군대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주변 증언 같은 걸로 봐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문제는 이 사람이 총기 면허를 받았다는 겁니다. 소총 내정을 소지할 수 있는 총기 면허를 갖고 있었고 이번 범행 때 그중에 총 3자로 흉기 가져간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보도가 됐는데 총기 면허를 받으려면 경찰이 요구하는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네. 사냥 면허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면허를 그러면? 받을 수 있었느냐? 네네. 뭐 현지 언론들은 이렇게 경찰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느슨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네. 그 요즘 스웨덴에서 뭐 갱단이 기승을 부린다, 총기 범죄가 늘었다 이런 보도가 예, 많았죠. 요즘 그 네. 국내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됐었죠. 네. 잠깐 그 인구 100명당 총기 숫자를 보면요. 네. 세계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인구가 100명이면 총기는 120정, 사람보다 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이 굉장히 내정이 불안정한 예멘이에요. 근데 100명당 한 50정 조금 넘어요. 미국이 미국의 압도적이군요. 정말 압도적이에요. 미국의 예. 절반도 안 돼요. 그 다음이 조금 유럽 국가들 좀 있습니다. 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다음에 남미의 우루과이, 그다음에 또 캐나다, 그럼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 뭐 이런 나라들이고 네. 10번째가 핀란드예요. 좀 의외죠. 예. 100명당 32정. 핀란드가 유럽에서는 인구 대비 총기 보유량이 가장 많습니다. 네. 스웨덴은 100명당 뭐 23자로. 스웨덴도 유럽에서는 이렇게 뭐 1등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20등 안에 들 정도로 총기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네. 문제는 총기의 어떤 소지 비율이 아니라 유럽에서 총격 범죄가 유독 늘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총기 폭력이 사실 1990년대 조금씩 나오다가 네. 2000년대 중반부터 느끼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021년까지 일단 통계만 보면은 갱단의 총기 폭력 이게 굉장히 많아서 네. 1990년대 초반하고 비교해 30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 그 살인 사건에서 총기를 이용한 살인 비율이 뭐 크로아티아 다음으로 높은 나라다. 뭐 이런 통계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이게 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2021년에 스웨덴 그 국가 범죄 예방위원회가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근데
급증하는 추세인 그 이유는 잘 분석을 하지 않고서 네. 이 급증한 지역의 특징들 중심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네. 범죄율이 높은 곳, 소득 수준이 낮은 곳, 교육 수준이 낮은 곳, 이민자 인구가 많은 취약 지역에서 갱단 폭력이 늘고 있다. 네. 뭐 좀 일반론이고 저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뭐 가난한 이민자 2세대들이 갱단에 들어가는 비율이 높은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네. 이거는 이민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 교육 수준 낮은 이 문제인 것 같고 뭐 독일이나 노르웨이 같은 주변국에 비해서도 총격 사건이 한 4-5배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스웨덴 내부에서도 좀 더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오토바이 갱단 총격이 많았는데 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된 것이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스웨덴 경찰이 총기 살인 범죄 해결하는 비율이 낮다는 거 이거 경찰력의 문제도 지적이 됐고 근데 물론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예. 지금까지 나온 이 총기 사건들은 대체로 갱단 간에 벌어진 싸움들이었습니다. 네, 대체로. 네, 네. 그래서 뭐 총격 현장에 있던 행인들이 이제 우발적인 그렇게 총탄 맞아서 숨진 적은 있었는데 네. 다중시설을 겨냥해서 이렇게 매스 슈팅이라고 하잖아요. 집단을 상대로 총기 난사하는 거. 이런 공격은 드물었고 학교 총격도 사실 없진 않았습니다. 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걸 보니까 사망자가 나온 공격이 7번이나 됐어요. 근데 7번 합쳐서 전체 사망자가 10명이니까 네. 대량 총기 난사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이번 사건이 그런 네. 차에 일어난 거죠. 네. 스웨덴 총리가 총기 난사가 발생한 날은 암흑의 날이다 이렇게 언급했다고요. 충격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상해봐도 그럼요.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스톡홀름 의사당 그리고 왕궁에 당연히 조기가 걸렸고요. 네. 그다음에 카를 16세 구스타프 국왕하고 실비아 왕비도 이번 사건 벌어진 학교를 방문했고 네. 또 이 웨르브르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열린 추모식에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뭐 크리스텔손 총리도 이렇게 추모하고 함께 그 방문하고 성명 내면서 총리가 2월 4일은 스웨덴 역사에서 영원히 어두운 날로 기록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유족들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애도를 했네요. 네. 실태 파악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